51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이에요. 우리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셨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본다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먼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있습니다. 자, 가치가 어떤 모양을 이제 이루는 형성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자,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면 한다.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한 얼마나 지불해야 되냐, 그런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형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과연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형성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알면은 넘기시면 가치의 발생 요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516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는 공짜로 얻을 수가 없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의 발생이라는 것은 재화를 구입할 때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이제 생기기 때문에 가치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넘기시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13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가 형성 과정은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수요금의 변화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의 그 형성 요인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생 요인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우리가 옆뒤 51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봐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그리고 이제 앞자를 따서 일지계 이렇게 암기를 하시거든요. 일지계. 그러면 세 가지 요인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반 요인, 우리가 일반 요인이라고 하고 일반적 요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요인.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요게 순서예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전 국토 공간에 있어서 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 전 국토 공간의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물건이 있는데 여기 있다, 내가 투자하려는 게. 그럼 여기에 A 지역이라는 지역적 요인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지역이라는 자체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자, 개별 요인은 내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그 내 부동산. 그럼 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 자체 대상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체 요인. 그래서 요 개별 요인은 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 요인은 전반전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어떤 사경행이라는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경행,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경행으로 암기를 하시는데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게 인간과 관련된 겁니다. 뭐 인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이제 공공시설이 필요하죠. 공공시설에 대한 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전철이나 이런 것도 공공시설이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의 상태입니다. 교통체계의 상태.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GTX가 이렇게 우리가 아니면 우리 SRT라고 하시잖아요. SRT. 그럼 SRT가 이제 자, 서울에서 이제 쭉 부산까지 가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내 지역에 SRT역이 지나가요. 그럼 그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 내 개별적 요인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 부동산이 SRT역 옆에 있으면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교통체계 상태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린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지역의 인구,
사회적, 행정적 어떤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특히 또 세부담의 상태, 이런 거, 세부담의 상태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정책에서 조세의 전가라는 걸 들으셨잖아요. 경제 그 환경 안에서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조세를 전가시킨다든가 이 경제 주체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제라는 것은 조세 제도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거는 어떤 그 부담에 대한 것이 그 경제 환경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술 역시 산업 구조가 바뀌면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뀐다든가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세제가 바뀐다. 뭐 계획, 뭐 정부에 의한 통제, 뭐 이런 거, 어떤 지정, 뭐 인허가를 냈다, 뭐 이런 것들 다 행정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하나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관성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여기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서 땅값이 높아지면 투기가 발생하죠. 정부가 규제하니까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더라. 근데 항상 변합니다. 유동성으로 항상 변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경행이라는 걸 이따가 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적 요인이 정부가 만약에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의 규제에서 내 지역이 조정지구로 묶일 수도 있잖아요. 지역 요인과 개별적 요인을 보는 거죠. 그럼 항상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에 따서 일찍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요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자,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치 형성이란 대상 물건의 견적 가치를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적 요인입니다. 자, 이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B에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동태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동태적은 유동성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동태적으로 이 지역이 항상 그 지역이 고정적이 아니라 변한다. 그 다음에 연관성이라는 거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줬잖아요. 연관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죠. 자, 일반적은 밑에 니은에 전국 통관의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 모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사경행이 있죠. 사회적은 인간이니까 인구, 사회 이런 것들. 경제적은 경제 환경이에요. 뭐 금융 상태. 오른쪽에 다시 확인할 거고요.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나 규제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지역 요인은 특정 지역에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역 내.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그 대상 부동산이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상 부동산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반 지역 개별적 요인에 사경행이 있죠. 사경행에 대한 내용만 여기 그 오지선다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은 사람과 관련되니까 인간, 인구, 가족, 가구, 특히 3번의 도시 형성 및 공공시설에 미치시고요. 교육, 사회복지, 당연히 사회죠.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의 간행 이런 것들. 자, 경제적은 다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4번에 세금 부담, 세부담의 상태는 제가 경제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1차 산업이 뭐 3차 산업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경제적이고 특히 교통체계 체크하세요. 세금 부담, 교통체계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행정적은 제도, 계획, 규제, 정책, 세제, 규제 이런 게 다 나오면 행정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요인이 그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 자, 이렇게 이제 하살표가 들어갑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는 거죠. 가치의 발생 요인. 자, 우리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입니다.
가격과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죠. 그 완전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완전 경쟁처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감정평가사가 필요 없죠. 그럼 우리가 그 가격을 매기는 프라이스, 매기는 발생 요인을 가자는 거죠. 자, 책에 가시면은요, 4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자, 부동산이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부동산이 항상 들어가고요. 효용입니다. 효용. 효용이나 유용성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뚫려서 교통체계가 바뀌게 되면요, 이런 일반적 형성 요인에 인해서, 자, 만약에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주거용이 우리한테 주는 편리성이 효용이에요. 효용성. 그래서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효용이 또 맞고요, 유용성도 맞는데, 자, 예전에 효율성이라고 한번 나왔습니다.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는 분배에 대한 그 우리가 형평성의 반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시면은 효용이라는 자체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용,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수요가 되죠.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실질적 수요가 돼야 가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자, 항상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유효 수요라는 거죠.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지만 된다. 자, 이건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수요를 또 증가시키는 영향을 줘서 그 지역에 편리성이 증가하면 부동산의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요공급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만 작용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 이게 필연적으로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을. 자, 절대적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 희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의 공급 물량이 수요에 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럼 수요가 많으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상대적 희소성은 욕망의 충족이 질적 양적으로 유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럼 하나만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마시는 공기는요,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유용성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유용성은 없다면 제가 얼굴에 랩을 씌우죠. 그죠?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유용성 있어요? 하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럽니다. 유용성은 있어요. 근데 상대적 희소성은 없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마시니까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발생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토지라는 것은, 자, 유용성도 있지만 상대적 희소성도 만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량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네 번째는 어떤 법적 측면이에요. 법적, 법률적. 그래서 권리가 이전됩니다.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칠판주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볼펜은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넘기지 않죠. 권리를 이전시키죠. 그래서 권리의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 법적이죠. 그래서 물건을 내밀 때 단순히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권리 이전이 돼야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시멘트 덩어리 가격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의 이중성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 가격에 영향을 준다면 또 가격은 또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가격의 이중성이라 합니다. 자, 너는 이중인격자라는 것은 성격이 두 가지 갖고 있다는 거죠. 이중성.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부동산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럼 공급자들이 신나서 또 공을 막 하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수요가 늘어나서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이게 피드백 되면서 수요금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다. 그래서 일반지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동산 가격에 이중성이 있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의 가격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 수요급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수요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급에 영향을 주어서 조절이 되더라. 부동산 가격은 어떤 효용, 유효수요, 수요를 영향을 주고요. 상대적 일성 공급이잖아요. 상호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수요급에 조절을 돼서 유용성, 유효수, 상대적 희소성이 영향을 또 주게 되더라. 그래서 가격 이중성, 피드백 원리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잠깐 제가 523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눈도장을 찍고 올게요. 우리가 52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나중에 하면 또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잠시 갑니다. 자,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52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버리세요. 부동산 가치를 매길 때 자, 죄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니까 1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법칙이. 자, 그럼 가격의 이중성에 근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 부동산도 수요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관련이 된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523페이지 개념만 잡으세요. 수요공급의 원칙.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은 다시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가격의 이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격의 이중성에 의해서 수요공급의 원칙이 정되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자, 그 내용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513페이지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은 513입니다. 밑에 파란 색깔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을 주고 또 부동산 수요급의 변화를 준다. 또 가치 또 영향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형성 과정인데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뚫려서 교통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효용성,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한 거지 편리성이 증가했다고 해서 전철이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암기 기법이 이렇습니다. 형발이라고 해보세요. 형발. 자, 우리 형이 발이 커요. 형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형이 일찍개죠. 그래서 일지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발생 요인은 효유상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효유상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발생 요인은 이 효용성이지 효율성이 아니며 이따 문제를 풀지만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있어야 우리가 유효소를 또 갖춘 수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에 의해서 하나만이 아니라 상호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권리 이전성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형성 요인을 봤을 때는 뭐 일반적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임장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자료를 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지역과 개별 분석에서 이제 임장 활동을 하면서 실질 조사를 하는 거죠. 평가사가. 자, 그래서 염리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프린트를 볼게요.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자, 발표를 칩니다.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한번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자,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자, 들어가죠. 가치 발생 요인이잖아요. 7번에 보시면은 가치 발생 요인에서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상대적 희소성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아까 유용성도 있지만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7번은 자, 상호작용해서
자,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발생한다.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8번. 가치의 발생 요인에서 유효수라는 건 뭐죠? 자, 살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돼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불 능력을 갖춰야 그 수요하지만 가격이 발생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이제 풀겠는데요. 자, 출제되는 부분은 잘 작지만 우리가 517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517페이지 가시면 가격의 특징이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필기는 안 해드리고 그냥 517페이지를 가시면은 제목만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가격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 가격이 달라요. 부동산 가격이 갖고 있는 특징, 캐릭터라는 얘기죠. 그럼 1번, 부동산 가격은요, 교환대가의 가격과 용의대가의 임료로 구성된다. 자, 우리 부동산은 오래 가니까 남한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교환의 대가도 있고 가격과 용의 대가의 임료로 구성된다. 그렇게 가볍게만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다면 2번이에요. 자, 파란 색깔이 있다는 거는 이 저자분께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가격은요, 소유권도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있죠. 권리라는 거는 물권 채권이죠. 기타 이익이 가격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냥 물리적 실체에 대한 그 어떤 하나가 부동산이 무슨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권도 있고 기타 권리익의 가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넘길 때 권리를 이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동일 부동산의 두 개 이상의 권리익 변존할 때 개개의 권리익에 대해서 각각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 자, 우리 부동산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도 있잖아요. 형성될 수도 있다가 정답이죠. 그다음 부동산은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가 고려되죠. 장기적인 고려. 그다음 항상 지역적, 개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넘겨보시면은 뭐 당연히 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부동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정성에 의해서 또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자,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건 좀 경직됐다. 하방 경직성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 칠판을 좀 지울 동안 2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계속적으로 틀린 지문이긴 하죠. 근데 이제 옳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랑 이제 공통적인 게 저자분께서 파란 색깔을 친 곳이 그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도 뭐 한 10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파란 색깔을 치신 거죠. 자, 그럼 2번 같이 갈까요?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익의 가격은 많습니다.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죠. 거기까진 맞아요. 근데 각각 권리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18페이지로 갈게요. 자, 51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라 매년 거쳐서 나온 적도 있었고 뭐 2년에 한 번씩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가격 재원칙이라는 자체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두 군데예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매겨지는 데는 원칙이 있더라. 그럼 파란 색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의 법칙성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 이 원칙의 지침에 따라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채용의 원칙이 주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심이 된다면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외부적인 적합의 원칙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균형의 원칙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는요,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3, 4월 달에 제가 하도록 하고, 그래도 이제 앞쪽 파트를 1, 2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이 체의원칙은 뭐고, 그 연관성이 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아까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합과 균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입니다. 자, 제목을 적고 갈게요. 자,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제라는 건 13가지 원칙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육의 원칙을 가장 주로 따지면서 가거든요. 자, 이게 일반 경제 원칙을 기초로 두기 때문에 경제 현상에서 주로 발견됐지만 부동산 평가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원칙이 체육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의 원칙을 가장 전제로 깔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고유의 원칙인데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 자, 보세요. 자, 토지라는 자체는 땅이 부중성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용도가 다양해요. 자, 이 칠판 주기에는 이 생산이 될 때 딱 이 칠판 주기에는 이 칠판을 지우는 목적으로 생산이 됐겠죠. 뭐 들으면 여러분들 여성분들 분만돼 쓰는 건 아니죠. 그럼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채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채용 원칙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채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가장 중추적인 기능이다. 그럼 우리가 채용을 또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객관적이라는 게 중요한 게 마두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뭐 공장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양식과 통상의 사용률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성립 근거, 채용 원칙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도의 다양성, 상대적 시소성이 부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을 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 오른쪽에 가시면은 파란 색깔 판정 기준은 자,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제 막 50층짜리 건물이 막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물리적 기술적인 적합한지를 보는 거고요. 자, 합리적은 투기 목적은 아닌데요. 비합리적이죠. 장래 불확실한 이용은 합리적이 될 수 없다. 자, 합법적은 법에 맞게끔 가자는 거죠. 뭐 지역 우리가 사적 제한이라든지 지역지구제 같은 건축법 같은 이게 법을 지키면서 가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리적 채택이 가능하게 되며 합리적 합법적 이용이 가능하고 최고 수익을 얻어야 되죠.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증거나 자료에 의해서 제시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나왔지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틀리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책임 원칙에 대한 연관성이 토대가 된다는 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래까지 예측이 되니까 예측과 변동이 있고요. 자, 내부적인 거에서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여, 수익 배분, 수익 처리 체감. 외부적은 적합은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적합과 이 균형의 원칙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외부적은 적합, 외부성, 경쟁의 원칙. 자, 수용급의 원칙과 대체 원칙이 있고요. 또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는데 자, 넘겨보세요. 그 박스는 제가 3, 4월 달에 끊어 해드리도록 하고요. 넘기시면은 변동과 예측이 있긴 하죠.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내부적인 요인에 제가 균형의 원칙부터 찍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균형의 원칙. 우리가 메인을 잡는 게 좋죠. 메인.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에는 적합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적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가장 유력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도 특강을 하거나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적합과 균형이 나오면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두 가지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520페이지 가시면 균형부터 갈게요. 균형. 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없다. 자, 이걸 우리가 기능적인 감가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요 잠깐 이제
그 넘겨보도록 하죠. 우리가 감정평가 3방식은 깊게는 못 나갑니다. 자, 깊게 못 나가는데 세 가지 강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로 가시면은 537페이지 가시면 박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박스. 자, 그래서 그 감가 요인입니다. 537. 어차피 이제 요거는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요. 자,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은 감가가 되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감가의 요인, 그 원인을 이제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박스를 보시면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감가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 감가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자, 첫 번째는 금이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이 가서 노후화가 됐다면 이건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래요.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요거는 기능적인 감가입니다. 기능적.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이죠. 내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기능적이라는 건 설계 설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형식의 구직화. 형식의 구직화라는 거는 재래식법 같은 건 옛날 방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 간다면 자, 아는 여성 지인이 안 읽었는데 촌스러워요. 입고 다니는. 그럼 난 노후화가 안 되는데 넌 넌 물리적 감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 심각하구나 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는 게 물리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화는 안 됐는데 설계가 잘못되거나 형식이 구직하는 기능적이죠. 이걸 좀 비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감가라는 건 뭐냐면 외부적인 거. 그래서 내부적과 외부적이 다르거든요. 자,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럼 물리적이나 기능적은 아직 감가가 안 되는데 자, 여기가 탄광촌입니다. 자, 탄광촌이어서 이쪽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탄광촌이 만약에 폐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성이 감퇴죠. 이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오른쪽에 보시면 물리적과 기능적은 치유는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치유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니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외부적 감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안 맞고요. 시장성 감퇴다. 이런 게 나오면 요거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자, 들어가 볼게요. 처음 하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내부적은 물리적입니다. 물리적은 시간의 경과 따라서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 물리적 하자. 치유 가능과 치유 불가능 다 있죠. 근데 기능적 감가는 건물의 부지가 부족함.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왜 토지의 기술적 관리를 했잖아요. 이 건물의 부지와 부적합하다는 것은 배치가 잘못돼서 토지에 비해 건물의 규모가 크다든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은 건물과 부지가 부족하다는 건 기능적인 하자예요. 이걸 기술적 관리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설계 불량, 형식의 구식화. 형의 구식화는 형식의 구식화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거는 물리적이고 형식이 옛날 방식은 기능적이죠. 농일의 저하.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자체가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시장성 감퇴, 주위 환경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교재로는 페이지 520페이지로 가시면 균형의 원칙을 보죠. 자, 그럼 우리 기능적 감가를 아셨어요? 그러면 얘는 자 들어가 볼게요.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은 주차 대란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안 맞습니다.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라는 건 이 안에 있는 뭐 설계라든지 설비가 투입된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게 안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가겠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간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다시 할 거지만 여기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죠. 자, 균형은 개념. 건물의 경우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저 설비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내부가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적용합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가 건물과 부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기능적 감가를 따진다면, 그다음에 생산 요소 간의 결합 정도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보시면은 기능적 감가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와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게 하나 넣으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522페이지 적합입니다. 이게 잘 나와요. 522페이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합은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얘는 쾌적성과 얘는 수익성이 이렇게 안 맞죠.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채용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외부 환경이 안 맞는 거죠. 아까 이 자체의 내부적 구성 요소가 안 맞은 거고, 이 대상 부동산이 내부적인 게 아니라 이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이 안 맞습니다. 자, 이건 외부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럼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됩니다. 감가. 그러면 이거는 자체의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지역 분석에 대한 가 관련되겠다. 가볼게요. 자,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은 그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파란 색깔이 중요하죠.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주거지역, 상점은 상업지역,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는 건 나중에 또 후술을 할 겁니다. 이 평균적인 걸 보는 거군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관련이 돼요. 그렇다면은 적용 파란 색깔 니은법 대상 부동산이 인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적합의 원칙이 부합하죠. 그래서 치유할 수 없는 경제적 감가가 관련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밑에 조그만 표시를 보시면 좀 전에 했던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으로 해서 토지가 안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기능적인 감가와 달리 우리가 어떻습니까? 치유 불가능한 외부적인 또 환경적인 위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위치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이거 두 가지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과 적합의 원칙을 바꿔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 푼 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을 다 본 다음에 갈게요. 그다음 다른 것들은 좀 사이드입니다. 사이드로 간다는 거는 그냥 그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5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 가지예요. 이 변동과 예측이 앞쪽에서 이제 토대가 된다, 바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한다는 거는 장래에도 예측하고 변동을 전제로 깔고 하자는 거죠.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거나 바탕이 된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변해요. 그럼 우리가 시점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웠죠. 그럼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시점을 수정하거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변동이다. 자, 근데 예측을 한다는 거는 과거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미래. 그럼 얘는 장래라는 게 나옵니다. 장래는 예측이 나와요. 그래서 자, 항상 장래라는 게 나왔다. 그럼 변동이 아니라 예측을 찍으셔야 됩니다. 예측.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비교해 보죠. 자, 되게 쉬워요. 변한다는 거는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래가 나오면 예측이죠. 가볼게요. 자, 개념 중요합니다. 변동의 원칙. 자,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이 항상 변동합니다. 따라서 가격도 항상 변한다는 거. 이 변화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발표. 자, 그럼 이거는 항상 그 가격은 변화 과정에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필요성이 있다는 기준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입니다. 그 다음 예측은요. 자, 개념 갈게요. 예측은 장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 부단히 변하고 변하면서까지는 이제 변동 예측을 얘기했고요. 현재가 아닌 장래라는 게 나오잖아요. 장래윤이나 추이를 동향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적용의 별표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장래 유무의 편익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장래가 나오면 예측이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시면 기여라는 단어가 이제 균형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 텐데요. 자, 기여의 원칙은 자, 너 거기 기여하는 게 뭐니? 라는 걸 따져본다는 거죠. 기여도를. 자, 그러면은 얘가 먼저 선행한 다음에 얘가 후행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 7억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8억이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여는 부동산의 가치를 봤을 때 생산비를 합치는 게 아닙니다. 생산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여도.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를 합치는 게 아니라 기여도를 합치는 것이다. 공헌도를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15억 하면 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여 원칙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기여가 맞으면요. 15억이게 되면 설치를 했으니 균형의 원칙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균 이렇게 외워서 기여가 선행하고 균형이 후행한다. 그럼 기여라는 거는 당연히 기여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개념 갈게요. 부동산이 여러 가지 내부 구성 요소를 결합할 때, 자, 그 부동산 각 구성 요소에, 자, 이따가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기여도, 공헌도의 합이거든요. 이걸 받는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고 되어 있죠. 적용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20억짜리 건물에 1억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했어요. 그럼 21억 하면 안 하겠죠. 22억 하면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추가 투입에 대한 비용이 전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면 기여 원칙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토지도요. 우리가 합병한다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억 합병하면 5억이 돼야 기여 원칙이 되겠죠. 건물을 증축할 때도 자 10억짜리인데 1억 들어서 증축했으면 한 20억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익 배분하고 수익 체증 체감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을 좀 연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수익 체증 체감. 수익은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정이에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그걸 나타냅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수익이 체증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체감할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얘는 그 안에 수익 체증 체감이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토지도 수확이 체증하다가 또 체감할 수 있어. 농사를 짓는데 너무 사람들이 막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수확이 또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 단위 투자액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총수익은 증가되지만 어느 시점에서 나중에 이제 한계점에 대한 집약 한계점을 배우실 거거든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걸 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점차 감소하더라. 그러면 적용. 얘도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과 아까 우리가 그 기여 원칙과도 관련이 되더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수익 배분한다는 거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자, 요걸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우고 자, 수익 배분은 여기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수익을 배분한다. 수익 배분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우리가 생산 요소라는 게 내부적으로 투입되잖아요. 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생산하죠. 그럼 토지가 필요하고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경영도 4요소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토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부동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분돼도 되거든요. 이 고정 요소입니다. 고정 요소. 근데 노동은 임금을 주고요. 그럼 토지는 지대를 주죠. 지대를 주고 노동은 임금을 주고요. 자본은 이자를 주고 경영은 이윤이라는 걸 가져가거든요. 그럼 생산물을 벌게 되면 수익을 배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변 요소예요. 고정 요소가 아니라. 그러면 임금을 제대로 안 주면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거든요. 가변 요소에 배분시키고 나중에 토지로 배분되더라. 그래서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입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 구할 때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수익 배분을 이제 우리가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잔여법.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좀 액션을 취한다면, 자, 기여한다는 건 이렇게 기여하는 거고요.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건 이렇게 배분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 배분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그럼 이따 보겠지만은 이 안에 수익 배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수익은 이들 제 요소에 배분한다. 그러면 보세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본, 노동 배분 외에 토지로 가기 때문에 토지에 귀속된다는 거죠. 부동성 때문에 이 토지는 고정 요소예요. 움직이지 않죠. 수동적입니다. 좀 수동적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잔여 수익이 최종적으로 간다. 그래서 정액에 보시면 니은의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오면 이런 쪽은 무조건 우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갔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적합의 원칙은 봤죠. 근데 외부성의 원칙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적인 건데요. 우리가 주택에 공원이 들어서면은 긍정적인 정해부성이고 쓰레기 매입장에 들어서는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외부성의 원칙 갈게요.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가치가 긍정적이면 외부 경제 정해회복하고 부정적이면 외부 불경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경쟁의 원칙도 개념만 잡으세요. 경쟁의 원칙도. 그래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외부에 나가면 우리가 경쟁이 심하죠. 경쟁의 원칙도 외부적인 원칙이거든요. 자, 가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순댓국집이 장사가 잘 돼요. 줄을 서시오. 그러면 초과윤이라는 남들보다 더 얻는 초과는 없겠죠. 근데 초과는 경쟁을 야기시켜서 순댓국집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게 되면 초과도 소멸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자, 들어갈게요. 초과는 경쟁, 동그라미. 경쟁의 결과. 경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초과는 감소한다. 소멸된다. 경쟁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따 문제 풀 거고요. 그다음 대체와 기회비용이 있고 수용금이 있죠. 근데 수용금은 아까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용금은 직접적으로 채용원칙과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경쟁에 영향을 줘서, 자, 수용금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또 매겨지는 가격의 이중성이 근거가 돼서 우리도 수용금의 원칙이 있어서 경쟁을 하더라. 또 채용원칙 그게 나중에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더라. 자, 대체입니다. 대체. 대체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대체는 또 출제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체는 대신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빼고 갈게요. 자, 대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는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체를 얘기하냐? 자, 우리가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는 이제 동일수급권이라는 걸 배우실 건데, 동일한 수용금이 권역이 동일수급권인데요. 이 안에서 사례와 대체 관계를 봐요. 그럼 거래됐던 사례 부동산이 있고요. 사례 부동산이 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는 대상 부동산이 있다고 봐봐요. 대상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학원 건물 옆에 있는 거는 용도가 상업용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 기능도 유사하고요. 가격도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이 대체라는 것은 물리적 대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지형 다 틀리잖아요. 토지가. 그럼 이거는 용도와 기능이 효용이거든요. 효용과 가격면에서 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면의 대체. 그래서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자, 그래서 대신한다는 것은 이 용도 기능 가격이지 물리적인 대신 아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둘 다 5층짜리 건물인데요. 효용이라는 것이 엘리베이터거든요. 기능.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효용이 동일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5억보다는 가격이 싼 거 선택하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동일하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보다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하죠. 이게 대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체 원칙이 적용되는 게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자,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토대가 되겠고요. 3방식 적용됩니다. 자, 그 원가 방식도 적용되는데 원가 방식에서 내가 직접 구하면 대상에서 구하면 직접법이고요. 직접법.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는 게 간접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례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원가를 구해서 갖고 올 수도 있죠. 대체관계 성립되고요. 자, 수익도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할 수 있지만 사례에서 또 간접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3방식 다 토대가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대체 원칙합니다. 대체도 대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자, 개념을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이라는 게 있죠. 다른 재화 및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동일한 효용을 갖는 이거 나옵니다. 자, 효용이 같다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낮은 거.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경우는 또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치를 매긴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기회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심지에 대한 공업용지가 외곽의 공업용지보다는 더 어떻습니까? 그 시장성이 높더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자 갑니다. 대체관계를 전제로 깔고 가는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자,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된 게 아니라 포기한 비용을 얘기를 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원칙이다. 자, 그렇다면은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지역과 B지역이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동일해요. 주거용입니다. 그럼 가격도 비슷하죠. 근데 기회비용을 봐요. 자, 여기는요 항상 주거지로만 이용한대요. only. 얘는 상업지도 이용하는데 상업지를 포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있는 게 좀 더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비용을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어떤 투자 대상 가치 평가를 할 때 기회비용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면서 포기한 다른 대안 중 최선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주식이 있고 예금이 있고 다 있다면 그 중에서 뭐 가장 높은 수익률이 차선책이죠. 그걸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불된 게 아니라 계산된 비용, 인식된 비용이고요. 자, 그러면 적용률 볼까요? 이거 비슷하게 나왔는데 기준이 어떤 부지가 주거용지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업용지의 평가는 기회비용이 주거지의 평가가 되겠죠. 이게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이라 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성이 높다. 당연히 도심지에는 상업지로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상업지를 포기하고 공업지로 갔기 때문에 도심지가 더 외곽보다는 시장 가격이 더 높더라. 이건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가격제 원칙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9번, 10번, 11번, 12, 13, 14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9번서부터 14번까지입니다. 자, 9번은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적합의 원칙인데, 좀 지문이 좀 옛날 지문이죠. 그래서 9번은 적합의 원칙으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적합입니다. 이거는 적합. 그래서 자, 얘는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제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에 어울릴 수 있다. 높은 가치다. 이거는 그 부동산과 어때요?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주변 이용 토지. 그래서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적합이다. 자, 그렇게 고쳐지고요. 자, 기여와 수익 배분은 달라요. 제가 아까 기여라는 건 이렇게 기여하는 거고 수익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자, 10번의 부동산 가격 원칙은 자, 그래서 9번은 경쟁을 적합으로 고치시고요.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의 각 생산 요소에 대해 발생하는 총수익에다 동그라미, 수익, 제요수 배분 동그라미. 그러면 수익 배분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에 자녀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면서 토지에 기록되는 것이 수익 배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0번은 수익 배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자 11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견해서는 지역 환경이죠. 자, 지역 환경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외부 환경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해야 된다는 건 칭의 원칙이 아니라 11번도 적합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2번은 제가 경쟁의 원칙은 무조건 우리가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12번은 경쟁의 원칙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제 원칙은 초과에는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결국 초과에는 감소시킨다. 당연히 경쟁의 원칙이죠. 경쟁이 들어갔으니. 자, 13번은 뭡니까? 12번은 경쟁의 원칙으로 고쳐주고, 자, 13번은 기여예요. 그럼 아까 기여한다는 거는 7억인데 1억으로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잖아요. 그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기여도를 전부 합한 것이 원리다. 그래서 그 기여도를 공원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여 원칙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기여도를 합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 공원도를 합친 값이다. 그래서 원리다. 13번에는 생산비를 기여도 공원도로 고쳐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13번이죠. 13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14번은 균형의 원칙을 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원칙의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라는 자체는 내부가 생략될 수 있거든요. 이 구성요소는 안에 생산요소를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균형 맞죠. 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원가법은 안 했지만 감가가 뭡니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이건 기능적 감가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내부적인 구성요소니까 경직을 기능적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격제 원칙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적합과 균형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이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변동과 예측이 하나의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이다 외부적이다는 건데, 내부적은 수수기준으로 암기하세요. 내부적 이건 자체가 그 내부적인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수수기준 기여가 균형의 원칙 선행하죠. 그 다음 외부적인 건 자,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학원들이 또 주위에 많잖아요. 외적이 있어요. 외적과 경쟁하자. 자, 그럼 적합은 외부를 얘기하고요. 균형은 내부적인 걸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적합과 균형이 가장 잘 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나오면 적합, 내부 나오면 균형, 환경 나오면 적합, 구성요소 나오면 균형,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나오면 나중에 또 해드리겠지만 적합, 개별 분석 나오면 균형, 경제적 감가는 적합, 기능적 감가는 균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인으로 잡으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은 거의 균형과 적합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525페이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들어가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